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옥보입니다. 2022년 4월 19일이죠.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 또는 뉴스 브리핑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요, 저녁 10시 1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방송하는 도중에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슈퍼챗은 제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방송 다 끝나면요, 뉴스 다 끝나면 그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먼저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4월 19일부터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비트코인의 바닥 자리는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전에 대한 전저점, 윗꼬리를 달았던 자리, 이 자리에서 반등을 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전에 대한 하락 추세 라인이 아직 터치하지 않았어요.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까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락 추세선 밑에 있는 이건 상승 추세선이죠. 상승 추세선을 높이는 올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도 계속해서 저점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요. 현재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현재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날봉이거든요. 날봉상에서 현재 이 안에 끼어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단계적으로 5200 정도까지는 올라갔다.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또 리테스트를 때리고 떨어진다. 그래서 5200까지는 일단은 기다려봐라. 나는 정말 이 코인시장이 망한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코인판에서 떠나고 싶다. 조금이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손절하실 분들은요, 5200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일단 요 자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이션 차트로 좀 줄여서 볼게요. 네이션 차트 보면 어때요? 이제 여기서부터도 이제 시작이죠. 날봉으로 봤을 때는 이 차트가 현재 올라가려고 하는지 떨어지려고 하는지, 왜 위에서 보니까 51선하고 15일선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어. 무섭지. 얼마나 무서워. 막 떨어질 것 같고 다들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그런데 네이션 차트를 보니까 이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지금 어때요? 50일선에 대한 17일선이 골든크로스 나고 있고요. 이 상태로 내일 아침이면요, 51선과 15일선도 골든크로스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그림이 돼요? 지금은 역배열인데 정배열이 됩니다. 정배열이라는 것은 이평선이 순서대로 기다려주기 때문에, 밑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압력을 밑에서 다 보호해준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매물대, 지지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713이 딱 버티고 있죠. 올라가서 L자 행보 끝내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림 보면 이때랑 비슷하죠. 이때도 올라가다가 떨어졌죠. 근데 지금 이때랑 지금의 자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때는 올라갔을 때 지지대가 없었습니다. 올라갈 때 지지대가 없었고 오히려 이 민트색에 있는 50일 이평선이 저항이 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 그 저항선 위에 올라타 버렸죠. 올라탔기 때문에 51선이 여기서는 저항이었지만 여기서는 지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사실 매수점이다, 바닥 자리다. 바닥 자리를 볼 수 있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뭐 제가 맨날 바닥바닥 거린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차트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못 달아요. 이건 누구라도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자리가 떨어지는 자리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네이션 차트에서 RSI 같은 경우도 현재 60이 되지 않죠. 60 아래에서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MACD 같은 경우는 어때? MACD 역시도 네이션 차트에서 이제 영선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네이션 차트 또는 일봉에서의 MACD 영선 돌파는 상당히 큰 상승을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려왔죠. 날봉에서는 비트코인이 영선이 약간 뚫었었죠. 영선이 잠깐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죠. 하지만 내려오자면 이평선이 뚫고 있죠. 그리고 이 음봉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색깔이 흐려지면서 줄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초록색이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하는 불장 시작이다라고 저는 여기서 또 한번 예언을 할게요. 저는 4월 19일부터 그 기준점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거고요. 얘가 실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 거는 여기 날봉에서 초록색 하나 떴을 때 지금부터 아무 2, 3일 정도, 이번 주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 주말 정도, 한동안 주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저는 이번 주말쯤이면은 일봉에서 비트코인 다시 영선을 돌파하면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자리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단 6천만 원은 넘겨가는 자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마이너스가 알트들이 생각보다 많이 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고 저도 그러고 현재 당하고 있는 마이너스가 많이 회복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제가 분석하는 거는 단순히 차트적인 분석만 하는 거고요. 하는 게 아니고요. 패턴 쪽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 특히 관련된 현재 그 코인 시장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거시적인 경제 지표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죠. 뭐 가격이 떨어졌다. 4월달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요. 많은 뉴스 기사들은 4월달은 하락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아니다. 4월달 아직도 열흘이나 넘게 남았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폭등을 하고 4월달은 우리 기억 속에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장으로 기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4월달에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를 욕하더라도 5월달에 욕해라. 4월달 지금 아직 안 지났다. 욕할 거면 5월달에 욕해라. 5월달에 욕하고 악플 달아도 그건 내가 인정한다. 라고 계속 말을 드립니다. 아무튼 뉴스 오늘 차트는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오늘 있었던 종합적인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내용 상당히 많아요. 뉴스 내용이 상당히 많고요. 뉴스 내용들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뉴스에 관련된 내용들 보고 싶으시면요. 여기 로그인 여기 텔레그램 방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냥 링크 누르시고요. 제가 링크 찍어 드릴 테니까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요. 다 등록하시면은 제가 오늘 관련된 뉴스들에 관해서 제가 마지막에 올린 뉴스들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코멘트를 못 달아드렸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대부분의 코인들 뉴스들에 낮에 시간 날 때는요. 기사만 올리는 게 아니라 기사를 올린 다음에 관련된 코멘트들을 하나씩 다 달아드립니다. 왜? 보통 우리가 그 텔레그램 방 보면은 정보 공유해주는 방 많잖아요. 그런 방을 보면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도 읽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 잘 활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제가 어디부터 시작을 했더라? 오늘 뉴스 시작이 어디예요? 여긴가 보다. 여기서 또 뉴스 시작을 할게요. 지금부터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현재 업비트, 이거 오늘 오전이거든요. 오전의 시간인데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실제로 1.3조 정도밖에 거의 거래가 없었는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한 3.8조 이상 큰 거래량이 나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바이낸스에서도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었다. 6조대 거래량에서 16조대로 늘어났다. 근데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거래소들에서 말라있던 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5시였죠. 새벽 5시에 블라드 총재 연설이 있다. IMF 회의에서 블라드 총재 연설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연설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요. 기준금리를 5% 이상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연말 목표는 기준금리가 3.5%라는 거. 그리고 경제 감제 성장률은 좋다. 지금 경제는 좋아요, 여러분. 테이퍼링을 종료한다는 소리는 사실 우리가 힘들어서 그러지 많은 기업들은요 지금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률은 계속 줄어든다. 3%대까지 하향 전망이다 얘기를 합니다. 미국 기준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가 여러분 나쁘지가 않아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문을 닫았던 많은 가게들이 이제 24시간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대요. 식당들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대요.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고국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재택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하는 일들만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시대 때부터 일자리를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구직난이 엄청 났거든요. 지금 한국도 구직난이 엄청나게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의 알바 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배달 쪽으로 다 넘어가가지고요. 다 라이더스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요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튼 경제 지표는 좋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일정들이 있었는데 이미 이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청산 로드거든요. 청산 맵이거든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숏입니다. 숏이 청산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롱이 청산된 겁니다. 보면 오늘 숏이 엄청나게 청산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오늘 갑자기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숏 물량들이 많이 정리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3번 고래죠. 맨날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보는 3번 고래. 3번 고래가 비트코인을요 4만 달러에 48,054불에 1000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기사가 떴죠. 기사가 아니라 이거 데이터가 뜨는 거죠. 아무튼 현재 고래들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또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요. 좀 몇 가지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SEC에 관련된 SEC에서 거래소 규제법을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반이다라고 그러니까 항의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면요. 컨센시스 미국 SEC 거래소 규제법 블록체인 포함 시 수정헌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안을 보냈죠. 그리고 그거 밖에도 또 기사 나옵니다. 델파이 디지털도요. SEC 거래소 규제법에 AMM은 포함돼서는 안 된다. 여기는 AMM은 자동화 마켓 메이커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SEC에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업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이게 SEC가 이 블록체인 사업에 이렇게 뛰어든 게 아니라 간섭을 하기 시작한 게 2018년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2018년도 때 이오스한테 지금 리플하대 한 것처럼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오스가 그때 당시 상당히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이오스에서는 SEC랑 합의를 해가지고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걸로 리플한테 또 시비를 건 거예요, SEC에서. 근데 처음에 SEC에서 리플한테 시비를 걸었을 때, 그리고 이거 소송을 걸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은요 SEC 편이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분명히 리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다. 왜? 그동안에 리플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거든요. 왜? 리플이 올라갈만 하면은 재단에서 막 팔아버렸거든요. 엄청나게 팔아먹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은 재단에 팔아서 못 올라간다는 게 많은 투자자들의 불만이었는데 SEC에서 소송 건 게 그겁니다. 야, 리플은 이들은 POW 시키면 채굴 코인도 아니고 그냥 찍어내는 거잖아. 찍어내는 거는 증권이잖아. 그리고 증권에서는 이걸 찍어낸 애들이 마음대로 팔면 안 돼. 근데 니들은 니들이 찍어내고 니들이 시장에다 마음대로 막 팔잖아. 그래서 니들이 이득을 얻고 있잖아. 이걸 문제가 있어 라는 것을 SEC에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우리 투자자의 심리, 투자자의 입장이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 소송이 걸렸을 때는 리플 쌤통이다라는 분위기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리플 투자자들이요, 니네 쌤통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는 쌤통이라 생각을 했는데 마음은 속은 후련한데 생각해보니까 내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내 자산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SEC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내 자산이 줄어들잖아. 왜? 거래소에서 막 미국에 있는 거래소에서 상폐되고 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막 날아가는데 리플은 하나도 상승을 못하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리플 홀더들이 다 리플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하루빨리 해결해서 이기길 바라는 거죠. 이거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어차피 뭐 썰푸는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뉴스도 중요하지만은 2020년도에 있었던 하나의 작은 사건을 얘기 드릴까. 2020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헷갈리는데 코스모라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코스모 코인이 있었는데 이 코인이요 재단에서 물량을 몰래 갖다 팔았습니다. 몰래 갖다 팔았어요. 공지 안 하고 몰래 갖다 팔았어요. 그런데 이 코인을 가지고 있던 코스모인지 코스모스인지 헷갈리네. 아무튼 그 코인을 가지고 있던 홀더들이요 그거를 찾아냈어요. 그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커뮤니티마다 그 재단에 대해서 막 욕을 쓰기 시작합니다. 얘네들 우리 몰래 물량 팔아먹었다. 내가 여기다가 얼마 투자했는데 얘네들 이런 식으로 팔아먹어가지고 나는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억울하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막 글을 올리고요. 그에 대해서 뭐 컨트랙트 주소까지 다 오픈하면서 트랜잭션이 일어났던 거 다 살펴보면서 얘네들이 얼마를 해먹었는지를 다 알리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알리면 끝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업비트 기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업비트에서는 그 코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코인 재단 대표들은 공식적으로 커뮤니티에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업비트에서 상패를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처음에 그 코스모 코인의 재단 쪽에서 했던 잘못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는 밝혀낸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영웅화 시켰거든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그거를 더 많이 부풀려가지고 여기저기 알렸습니다. 그게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업비트에서 상폐되면서 똥가격이 됐죠. 그래서 거기 투자한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가끔은요, 여러분, 내가 가진 코인 막 욕하고 싶고 안 올라가면 승질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커뮤니티에다 막 욕하고 막 글 쓰고 막 짜증내요. 징징징 거려요. 근데 그거 여러분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이거 누워서 침 뱉기예요. 차라리 그런 거 있으면요, 숨겨주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그 코인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잖아. 우리가 같이 투자한 게 아니라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으면요, 사실 그런 거는요, 눈을 감아주는 게 훨씬 나아요.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으니까 좀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얘기 드렸습니다. 네, 다음 뉴스 좀 살펴볼게요. 2020년 이후 비트코인 자본 크게 움직였다. 거시 요인 무시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요. 차트를 보시면은 2020년도부터 상당히 많은 큰 볼륨의 가격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진 겁니다. 이 시장이요. 시장이 많이 커진 거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 들어온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죠. 결국은 뭐 기관급들이 들어온 건데 기관급들의 자산이 들어왔다는 소리는 그들은 대부분 나스닥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기존 기득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 이후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함께 매우 비슷하게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뭐 나스닥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진다라고 관점으로 이 기사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석의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나스닥은 여러분 계속해서 우상향 해왔습니다. 나스닥은요 계속해서 우상향 해왔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2020년부터 거대 자금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큰 폭등을 했죠. 시장이 커졌죠. 그래서 우상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우상하면 현재 상관 계수는 0.95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나스닥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간 것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인다. 이거는 아직은 섣불리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반대로 오히려 해칭 수단으로 나스닥이 안 좋을 때 비트코인이 가고 비트코인이 갈 때 나스닥이 떨어지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분석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기사입니다. 이거 아주 한국 관련된 기사인데요. 네, 박선영 동국대 교수 IEO 허용보다 ICO 허용 먼저 검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IEO와 ICO의 차이점에 관해서 아셔야 돼요. 왜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용어들은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코인을 하면서 이 정도는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IEO는요, 간단해요. 어떤 거래소가 어떤 코인이 상장을 할 때요, 본인들이 상장하는 게 아닙니다. 상장을 할 때 거래소에서 맡겨요. 뭐 업비트면 업비트, 빗썸면 빗썸 얘네들한테 야 우리 코인 이번에 상장하는데 니네 거래소에서 상장해가지고 니네들이 좀 팔아줄래? 라고 거래소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IEO입니다. 이걸 IEO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거래소에서 그 코인을 검증을 먼저 하겠죠. 아무 코인을 팔면은 안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일단 검증을 한 다음에 검증을 한 상태에서 이 코인의 적정 가격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코인을 판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IEO를 하게 되는 코인들은요, 어느 정도 안전하다라는 분위기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ICO는 뭐냐면요, 거래소에서 검토를 하고 상장하는 IEO와는 다르게 그냥 자체적으로 프라이빗 세일 아니면 프리세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재단에서 우리 코인 만들었으니까 살 사람들 사라 이런 식으로 미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단에서는
그 코인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비용들을 미리 받아내는 거죠. 그런데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IEO와 ICO 모두가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보다는 하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한국에 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에게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ICO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루나코인, 뭐 아이콘, 뭐 그리고 뭐 밀크 아니면은 메디블록 뭐 이런 코인들도 대부분 해외에서 ICO를 했어요. 국내에서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에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IEO를 허용할 거다라는 게 하나의 그 정책에 있어서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공약을 했거든요. 공약을 갑자기 단어 생각 안 났네요. 공약을 했는데 문제는 IEO보다 ICO를 허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둘 다 같이 허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IEO를 하게 되면요. 어떤 또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있냐면요. 이거 관련된 것도 제가 뉴스에 올려놨는데요. 아마 거래소에서 많이 활발하게 새로운 코인들 많이 상장을 할 거예요. 지금 업비트도 그러고 빗썸도 그러고 코인들이 업비트 같은 경우는 원화 상장된 게 현재 131개인가? 100열 몇 개인가? 113개인가?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코인들이 지금 최근에 거의 상장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IEO가 허용되면은 해외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또는 해외 거래소에서만 매수할 수 있었던 이런 코인들이요. 그리고 신규 코인들이겠죠. 뭐 이런 코인들이 한국 거래소에 많이 상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또 하나의 뭐 좋은 붐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로 따지면은 또 너무 혼잡해지고 코인 개수만 많아지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아무튼 국내 거래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 세계에서 상당히 큰 거래량을 보여줍니다. 업비트와 빗썸은 전 세계적에서도 무시 못하는 거래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IEO가 하게 된다면은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코인 재단들이 한국으로 다시 다 오겠죠. 한국에서 상장시키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은 2018년도, 2019년도에는 대부분의 해외 유명 프로젝트들이 다 한국에서 런칭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통과되면은 2022년 뭐 이때부터 내년부터라도 해외에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한국에 다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IEO든 ICO든 이런 게 허용이 되고 정책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분명히 이 시장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겁니다. 왜? 자금이 들어오니까. 코인을 사든지 뭘 하려면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뉴스는요 그거예요. SAC에 관련된 것도 이것도 비슷한 앞에 뉴스 같은 건데요. 이번에 거래소 규제법에 관해서 A16Z에서 뭐 얘네들도 반대한다 이런 서한을 올렸다는 거. 이런 거 SAC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 5년간 국내 가상자산 형사 판결 5,000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사기 범죄가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기, 암호화폐 사기죠. 한국에는 여러분 많은 다단계 업체들이 있습니다. 다단계를 열심히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단계 하던 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룹별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뭐 그런 분들은 뭐 떴다방도 하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 옥장판 같은 것도 많이 파셨고, 뭐 정수기도 파셨고, 이것저것 많이 파십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그런 분들이 안 보이죠, 여러분. 그분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그분들이요, 지금 다 코인 팔고 있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에게 옥장판을 팔던 분들이 다들 코인을 팔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요, 엄청난 사기꾼들, 특히 암호화폐로, 가상자산으로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하다 보면 많이 물어봐요. 오빠님 저 요런 코인 투자하려는데 어때요? 해도 될까요? 뭐 누가 하라는데 지인이 소개했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코인판에서 투자를 하시겠다면은 업비트나 빗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입을 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특정 코인을 매수하는 게 최고입니다. 누가 대신 뭐를 매수해준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 어디가 상장될 거다. 가장 많이 속는 게 이거죠.
이 코인이 아직 상장을 안 됐는데 조만간 어디 상장될 거야. 지금은 100원밖에 안 하는데 상장하면 아마 4,000원은 될걸? 예, 너 알잖아. 상장하면 코인들 펌핑하는 거. 그럼 지금 100원에 사가지고 4,000원에 팔면 40배 돈 버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상장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예, 상장을 한다고 해서 30배, 40배 올라가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코인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코인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상장을 하면 코인의 가치가 막 상승하나요? 그럼 절대 아니거든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코인파는요, 기술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프라가 중요한 거지. 기술력은 어차피 다 컨트롤 C, 컨트롤 V.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특허권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갖다 복사해서 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뭐 거래소에 상장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투자라는 걸 절대 하지 마시고요. 또 이런 코인을 투자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번엔 채굴기를 투자하라고 합니다. 채굴하면 돈 많이 버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서 채굴기 이번에 네가 몇 대만 사. 그럼 매달 몇 개씩의 코인이 채굴되는데 이거 줄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코인들 보면요, 채굴하는 거 보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게 아니라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코인들 채굴하고 있거든요. 그거 채굴해도 아무 의미 없고요. 특히 채굴 사기가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얘네들은요 보통 3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코인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결국 2년에서 3년 동안에는요 내가 코인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으니까 이 코인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2년인가 3년이 지나야지 합니다. 그리고 2년에 3년 동안 코인을 못 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100원짜리를 진짜 1000원으로 만들어 놔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격만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팔지를 않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2년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은 그래 내가 100원에 샀는데 이 코인이 지금 1000원이네. 그럼 내가 지금 팔면은 돈을 엄청나게 20배로 벌 수 있겠구나 하겠죠. 그래서 물량이 풀려서 팔려는 순간에 1000원에 걸려있던 물량이 한 5개밖에 없어요. 5개 팔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18,549개를 못 파는 겁니다. 그거는요, 10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100원에, 10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100원에 파는 것도 아니고 1원 아니면 팔 수도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채굴 다단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무조건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좋은 거면 지들이 하겠죠. 남한테 안 줘요. 네. 다음 뉴스 봅시다. 네, 인도 거래소 코인덱스에서 많은 돈이 투자 유치가 됩니다. 인도 거래소에서 여러분 이렇게 투자 유치가 되고 있다는 소리는요. 인도 쪽 자금이 이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하나 기사가 있는데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을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네, 요거는 오늘 오전에 올랐던 뉴스인데 3시에 올랐던 거구나. 예. 암호화폐 전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19일 투자 보내는 뉴스레터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횡보장은 종종 약세장으로 간주된다. 횡보에 지친 트레이더는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은 지난 몇 개월 동안 4만 달러 부근에서 좁은 밴드 내에서 움직임이 횡보를 하고 있다. 현재 가격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봉 차트에서 긍정적인 모멘텀 시그널을 발생해야 한다. 주봉 차트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35,000까지도 35,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도 제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요. 횡보를 하고 나서 떨어진다. 아니죠. 제가 항상 그러죠. 횡보는 수렴입니다. 수렴할 때는 위로든 아래든 크게 변동성이 생긴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른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동안 비트코인에게 있어왔던 큰 상승장 전에는 항상 횡보장이 있었다. 물론 큰 하락장에도 횡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횡보는 하락일지 상승일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한 의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무튼 저거 보고요. 횡보한다면 하락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항상 큰 상승은 횡보 이후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FTX 오늘 요 기사도 많이 있었죠. FTX 창업자 바로 샘 뱅크먼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멋있게 생겼지만요, 돈은 더 많아요. 돈은 엄청나게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기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할 때요,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요, 두 번째로 많은 후원금 낸 사람이 이 친구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배경도 만만치 않은 친구입니다. FTX 대표고요. 근데 이 친구 한 얘기가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날 미국 내 암호화폐 관련 라이센스는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 투자자 유입을 막고 있다. SEC에서 계속 깐죽깐죽거리는 건 똑같은 거죠. SEC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본인들의 그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건드립니다.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루나 코인 있잖아요. 루나 코인. SEC에서 루나 코인 도건 대표한테 계속 소환수장을 보냅니다. 야, 니네 증권형이잖아. 니네들 이거 팔아먹으면 안 돼라고 계속 시비를 걸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루나코인 이 도건 대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 나 한국 사람인데 나 미국에서 사업 안 해. 니네가 뭔데 나한테 오라 가라 해. 나 안 가. 나 니네랑 상관없어."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SEC가 이 정도예요. 자기네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나라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막 소환시키고 불러오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한 협의가 일어나지 않아서 신규 투자자를 입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 내 암호화폐 유동성과 공급량을 고갈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미등록 증권 분류를 놓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법정 분쟁 중인 리플의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거죠. 미국에 있는 거래소들이 아직 확정도 안 된 거 가지고 리플의 거래를 종료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생 뱅크머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뭐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 SEC가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돼. 저거 그냥 서로 자기 밥그릇 싸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뉴스 볼게요. 이더리움에 관련된 거죠. 이더리움 관련된 뉴스인데요. 네. 네, 컨센시스는 뭐냐면요. 이더리움을 개발하는 업체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는 웹3의 기준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은요. 또는 나 정말 코인판에서 돈을 잃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다른 코인 보지 마시고요. 이 이더리움 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을 사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기사는요. 갤럭시 디지털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건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개발자 거버넌스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미팅이 있었는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채굴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난이도 폭탄을 도입을 한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열이라는 힘을 주고 이더리움 얻을 수 있으면은 폭탄이 터지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난이도를 높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10배, 20배 정도 더 이더리움을 채굴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뭐 PC방에서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 커뮤니티에도 있으시죠? 그분한테 물어봤는데 지금도 최선상에서는 안 나온대요. 지금 난이도에서도 이더리움을 채굴했을 때 큰 수익이 안 나오고 전기값 정도 나온대요. 그런데 여기다가 채굴 난이도 폭탄과 그 난이도가 확 높여버리면요. 이더리움을 채굴하면 손해가 됩니다. 그래갖고 최근에 이것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카드 가격이 많이 싸지고 있다는 소리 들으셨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이더리움 채굴을 위해서 채굴자들이 채굴기를 더 이상 사질 않는 거예요. 채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난이도 폭탄, 채굴 난이도 폭탄이 터지면요. 이더리움 가치는 확 올라갑니다. 앞으로 신규 코인들이 나오는 게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사놔도 우리가 손해볼 일은 크게 없을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물 좀 한잔 먹을게요. 네, 지금 벌써 30분이 됐네요. 방송 그 뉴스 브리핑 시작한지요. 네, 프랑스 위원이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프랑스 위원 암호화폐 업계 구글이 될 거다. 프랑스가.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허브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프랑스든 뭐 미국이든 뭐 어디든 지금 여러 각국 나라에서는요. 본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차피 좋은 얘기죠. 서로가 자기네들이 이 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정쟁이기 때문에 결국 코인을 투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암호화폐 거래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쉽게 말해서 독점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가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코인베이스보다 다른 곳에서 거래를 할 거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승한 이후에 엄청나게 가격 폭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대평가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수익성이 아주 부족하다 뭐 이래가지고 올해는 코인베이스의 주식이 하향세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는요 이거는 너무 과장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확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또 파생 상품을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이라면은 뭐 마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상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NFT 출시를 코인베이스 준비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코인베이스는 아직 올해가 지나가지도 않았고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 시장 아직 걸음마 상태이기 때문에 큰 가격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 관해서 이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근데 좀 재밌는 뉴스 하나 떴어요. 이거는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바네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까운 미래에 승인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현재 SA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인지를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정말로 현물 ETF가 힘들까요? 오래 안에 힘들까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까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 선물 ETF가 승인될 때도요.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선물 ETF가 승인됐다면 현물 ETF도 승인될 수 있다. 그리고 이따가도 기사에 나오겠지만 이미 캐나다 또 현물 ETF 승인됐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호주에서도 현물 ETF 승인됐습니다. 재밌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계속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뉴스. 블록파이 위원 전세계 주요 헤지펀드 암호화폐 투자 준비 중이다. 전세계 상위 50대 헤드펀드의 헤지펀드의 80%가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뭐 더 말이 필요합니까? 돈 돌아온다는 소리인데. 그리고 또 하나 엔진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엔진코인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죠. 미국이래, 일본 비트뱅크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사실 이거 일본에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뭐 가격 펌핑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거래소 상장을 할 때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번 미리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검증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일본 거래소에 상장됐다 하면요. 일단 그 코인을 믿어도 된다. 그 코인은 안전하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코인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부터 인정받은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코인 혹시 갖고 계신 분들 물려 계시더라도 한번 버텨보시면 좋은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바네크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죠. 비트코인 승인이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전면으로 반박하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이 기사가 오늘 기사 중에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레이스케일 CEO SAC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펀드는 1933 증권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알아봤자 어려운 거고요. 어려운 거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SAC가 선물 ETF는 승인했잖아요. SAC가 선물 ETF 승인했어요. 근데 현물이랑 선물 비교해보면 선물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SAC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위험성이에요. 위험성. 이거는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물 ETF랑 현물 ETF를 보면 선물 ETF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SAC가 선물 ETF와 현물 ETF라는 두 가지 유사한 이슈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행정소송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에서는요. SAC는 7월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캐나다에서 항상 먼저 하거든요. 캐나다에서도 실제로 선물 ETF 한 다음에 한 3개월 있다가 미국에서 선물 ETF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물 ETF는 이미 캐나다는 작년에 승인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인가 승인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되고 있죠. 일단 디데이는요. 그레이스케일에서 7월 달까지 준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에서도 현물 ETF 지금 승인 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뉴스도 이따 볼게요. 다음 뉴스는요. 아까 똑같은 거네요. 이거는 뭐냐면은 중복되는 건데 그래프로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고래 3번 세 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1000개가 옮겨졌다. 1000개를 매집을 했다. 아까 평단가는
48,000불이요. 네, 그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요 지표는요, 어떤 지표냐면요, 고래들입니다. 고래들이 보면은 이걸 보니까 이 노란색 있잖아요. 노란색이랑 이 보라색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고래들, 예, 물량을 많이 가 여기 있네요. 예. 비트코인을 10,000개 이상 들고 있는 친구가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10,000개 아래 갖고 있는 친구들이 빨간색이고요. 예. 그리고 퍼플 색깔은, 예, 10개 미만의 비트코인 가진 사람들이 홀더 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위로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친구들은 누구예요? 노란색이죠, 노란색. 예, 노란색이 늘어난 거는 뭐예요? 실제로 매수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비트코인 10,000개 이상 들고 있는, 10,000개 이상 들고 있는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물량을 계속 늘리면서 매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뉴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요 뉴스 좀 중요한 뉴스라도 퍼가지고 왔습니다. 예,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동학개미들이, 예, 버텼다, 지지해줬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 작년이죠. 작년 재작년인가요? 예, 이 주식시장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동학개미들의 백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많은 개미들이 붙어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개미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라는 기사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 평균 거래금도 주식시장에서 떨어지고 있고요. 예, 근데 제 경험상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개미들이 떨어져 나왔을 때 이들이 어디로 오느냐,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는 경우를 저는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제가 아까 전에 내용을 읽었는데, 여기서 여기 있네요. 네. 회사원 이모 씨, 이 회사원 이모 씨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원 이모 씨는 최근 코스피가 반등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고 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건드리지 못해서다. 이 씨는 지난해 말 삼성전자를 75,000원, 카카오를 12만원에 무너졌을 때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를 했다. 쉽게 말해서 고점에 산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 산 겁니다. 예, 그렇게 사들인 투자금이 2천만 원을 넘었지만 삼성전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5.8%, 카카오의 수익률은 12.9%를 기록 중이다. 이 씨는 더는 물타기 할 돈도 없고 남은 물량을 정리한 후, 예, 더 이상 코인 거래를, 주식 거래 하지 않겠다. 프로그램 지워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서 나는 왜 세선 이모 씨가 왜 이렇게 부럽지? 왜 이렇게 부럽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에, 예, 절망을 하고 이 코인 주식시장을 떠난다 하는데, 우리가 코인하는 우리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예, 코인하는 우리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마이너스 뭐 30%, 40% 그냥 버티잖아요. 예, 아무튼 주식하는 사람들이 코인판에 오는 게 이런 거죠. 5%, 10% 때문에 중내산에 하는데 주식시장에선 그런데 코인 시장에서는 뭐 그 정도면 애교죠. 네, 또 새로운 뉴스가 또 나왔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중남미 최대 배달 앱 멕시코에서 별제 옥션으로 비트코인을 결제할 수 있는 거를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호주의 첫 번째 ETF가 상장된 현물 ETF가 상장된다. 네, 호재죠.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뉴스입니다. 예, 나스닥 관계자가 얘기한 건데요.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나스닥 디지털 자산 인덱스 리서치 총괄은 현재 나스닥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기대가 되지 않아요?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요. 미국 암호화폐 친화은행 실버게이트 암호화폐 고객이 50% 이상 증가했다. 예, 계속해서 은행에서도 암호화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서비스 하니까 고객들이 50% 이상이 증가했다는 것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네요. 네, 그리고 블룸버그터 샌드박스 4억 달러 투자 유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샌드박스 가지고 계신 분들 최근에 샌드박스 좀 조용했잖아요. 네, 이런 거 나오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조금씩 사놓는 겁니다. 그러면요 올라가더라고요. 네, 샌드박스. 그리고 이거 방금 전에 봤던 거죠. 예. 예, 호주 첫 비트코인 ETF, 예, 다음 주에 상장한다. 그리고 상장했을 때 예상되는 투자 금액이 10억 달러 이상이다. 10억 달러 이상의 현물 ETF에 들어온다. 현물 ETF는 여러분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 다음 주에 그럼 비트코인을 호주 거래소 쪽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 매집을 해놨을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실제로 사고 팔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ETF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왜 오퍼니 현물 ETF가 되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요? 현물 ETF는요 진짜로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선물은요 안 사도 돼요. 그냥 내가 한 개만 사도 한 개를 사놓고선 100개 샀다고 해도 되거든요. 장부거래 쪽으로 하는 겁니다. 장부거래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물 거래소는 그냥 수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데이터상으로. 근데 현물 거래는요 실제로 내가 비트코인 10개를 산다고 하면 10개를 진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현물 ETF가 많이 승인되면 승인될수록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수요는 생기고요. 수요가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에는 비트코인이 없죠. 그러면 수요는 생기는데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 그런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 ETF가 되면은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폭등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 많은 고래들이 현재 거래소에서 계속 물량 빼내고 있죠. 빼내는 이유도 아마 현물 ETF가 조만간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요.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 순간에 수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겠지만 거래소에는 비트코인이 이미 없다. 그래서 가격은 폭등할 거다. 거래량이 없이 폭등할 겁니다. 아마. 거래 물량이 없이도 비트코인이 막 매물 데가 없어가지고 미친듯이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조만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인도 거래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인도 거래소에서 이겁니다. 현재. 즉 인도에서는 이래저래 여러 가지 정책적 뭐 세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규제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최고 거래소가 어떻게 한다? 두바이로 옮길 생각을 한다 그냥. 몰라 인도에서 거래 안 해. 그냥 인도에서 사업 안 해. 두바이 가서 사업할래.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두바이 쪽 자금 이제 우리 오일머니가 이 코인판에 슬슬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인도에서도 이렇게 계속 규제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잖아요. 인도에 있는 규제들도 많이 풀릴 겁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규제가 많이 풀리면요. 인도 인구로서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 0.00001개만 사도 비트코인 떡상합니다. 아무튼 인도 그리고 중동 이쪽에서 현재 비트코인 핫하다는 것을 저걸 통해서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사 이건 뭐냐면요. 휴먼 그 고래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1년 이상 입금도 하지도 않았고 출금도 하지 않았던 이런 지갑들의 수가 최대치로 늘어났다는 거. 이 얘기는 뭐다? 1년 동안 장기 존버한 사람들이 많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1년 전이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고점을 찍을 때거든요. 근데 이 고래들은 비트코인의 고점 한 8천 원화로 한 8,800 정도 됐었죠. 아무튼 9천만 원 안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가격까지 갔을 때도 안 팔았다는 겁니다. 왜 안 팔았을까? 그게 본인들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지. 자기네들 더 큰 미래를 보고 있고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고래들이 안 팔고 있다. 1년 이상 아예 거래도 안 하고 있다. 그냥 내비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관련된 기사예요. 리플 관련된 기사. 리플 커뮤니티 대표 변호사 SEC 리플과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제가 말씀드렸죠. 리플이 아니라 SEC는요. 지금까지 소송에서 단 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한 적이 없을까요? 패배를 할 것 같으면은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SEC와 리플 지금 분위기가 리플 쪽으로 완전히 기울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 가격도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리플도 1,000원 밑에서는요 무조건 사놓으면 돈 번다고 말씀드렸고요. SEC와 리플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요. 합의하게 된다면 뭐 서로가 SEC 같은 경우는 뭐 눈치 볼 거 없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실수가 다 챙길 수 있는 거죠. 가격적인 상승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튼 SEC와 리플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들이 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저걸 누가 있어요? 리플 커뮤니티 대표 변호사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뉴스입니다. 아르헨티나 10명, 100명 중 12명이 작년에 암호화폐를 투자해 봤다라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느냐 마느냐도 고민하고 있는 나라죠. 남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가 빈민국에 속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화폐라든지 뭐 이조지폐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네, 그런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게 되느냐? 이거는 한국에 사는 사람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유럽이라든지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도요, 개인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뭐 남미라든지 힘들게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이런 금융권에 대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인터넷만 되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인터넷만 되면 누구라도 쉽게 계좌를 만들고 입출금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를 시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인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송금 시스템입니다. 송금 시스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식당에 갔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 그럼 우리는 돈 없으면 계좌 이체 할게 그러면서 계좌 이체 해주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 계좌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그럼 엄마한테 전화, 엄마 나 계좌로 돈 100만 원만 보내줘. 하면 엄마가 보내주면 되잖아. 여기서는 다들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은행이 없으면. 통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크립토 시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카드 발급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도 신용이 안 되면 카드 발급 안 되잖아. 근데 페이코인은요, 카드 발급 받은 다음에 거기 주소에다가 페이코인 사다 넣어놓으면 후불제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뭐 카드 발급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예, 신용과 상관없이. 아무튼 암호화폐가 이런 금융권의 자유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드디어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35,000달러를 가니 뭐 2만 달러가 가니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요. 저는 어저께부터 얘기하던 거 이 친구들은 지금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43,000달러에서 44,000달러까지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는 원화로 따지면 6천만 원 정도 근처가 될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딱 그 자리, 우리가 예상하는 그 고점 자리에 대해서도 인제 애널리스트들이 인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며칠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네. 아무튼 현재 여러분 뉴스를 오늘 쭉 보면요. 아침에 봤던 뉴스하고요. 점심때 봤던 뉴스, 그리고 저녁에 봤던 뉴스들이 기조가 다 달라요. 계속해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뉴스들을 보면요. 이제 4월달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아 있는데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보는데 뭐예요? 비트코인 언제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대? 제가 말했던 5,100, 5,200짜리 왔네요. 이 자리. 요 자리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요 자리가 여러분들이 코인판에서 더 이상 나는 투자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탈출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떨어질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떨어진다고 보시는 분들, 숏을 쳐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비트코인은 망했다 하시는 분들, 옷 보고 하는 뉴스들 다 믿지 말아라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털고 나가시면 돼요. 지금 자리에요, 지금 자리. 지금 그 자리 왔네요. 하지만 우리는 네이션 차트를 봤을 때 정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밑에 탄탄한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19일부터 올라간다라고 했던 저희 예상들이 맞아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 그리고 차트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거의 뭐 오늘 또 1시간 가까이 혼자서 떠들었네요. 저의 뉴스 브리핑과 차트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차트 분석은 여기서 끝이요.